기업들이 상업용 차량들을 얼마나 구입하는지 이런 걸 보면 이미 다 꺾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당연히 전기차 보조금도 축소될 여지가 있고 그럼 2차 전지 성장성 인정합니다. 성장해요. 왜? 전기차 침투율이 아직도 멀었으니까. 다만 2차 전지 지금 굉장히 핫한 업종인데 네. 대표님의 최근에 개인 채널 보면 대형 악재가 2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혹시 네. 그와 그와 관련해서 좀 같이 공유해 주신다면요. 이제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는 공화당의 메카시 하원 의장이 부채한도 협상 조건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을 주장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합의를 하려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일부라도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악재고, 두 번째는 이제 조지아주에서 중국의 그 양극재 업체에 대한 보조금, 이건 근데 1년 전에 이미 나왔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알려진 악재이기 때문에 악재가 아니다. 그건 이제 동의하고요. 사실 가장 큰 악재는 심리적인 스크래치가 났다는 거죠. 어느 종목이든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주가라는 게 사실 성장성만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거기에 기대 심리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1월 달부터 이제 약 3월까지 3개월 동안 4월까지 하면 4개월 이제 한 보름 정도 3개월 하고 좀 더 며칠 더 갔었는데 2차 전지에 왜 수급이 그렇게 몰렸을까? 기대 심리가 높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전기차 이 배터리 소재들은 성장성이 있습니다. 그럼 2차 전지 성장성 인정합니다. 성장해요. 왜? 전기차 침투율이 아직도 멀었으니까. 다만 이제 에코프로비엠만 보더라도 성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 성장세를 보면 성장률이 이미 꺾였어요. 성장주라고 하면 성장률이 꺾이면 사실 한 차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고, 꺾였더라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늘어났으면 또 괜찮지만 이게 둘 다 성장세는 분명하지만 성장률이 꺾인 점,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 않은 점, 거기에 최근에 약 3개월 동안 2차 전지 섹터 외에는 돈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대 심리가 성장성을 담보로 2차 전지에 모여버렸던 거. 그래서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년만 사는 단풍나무가 있다고 치면 단풍나무가 단풍이 절정에 오를 때 절정인지 아닌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풍이 영원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서리가 딱 내리는 순간 단풍이 꺾이거든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한여름 그 폭우 땡볕에도 소나기 한 방으로 꺾이기도 하듯이 스크래치가 나면 흔들리게 되고, 흔들리게 되면 기대 심리가 물러납니다. 단적인 예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 80몇만 원 갔다가 지금 빠졌잖아요. 그럼 이게 왜? 물려있는 사람이 가득 있어서 본전만 오면 팔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식은 본전만 오면 팔려는 사람이 많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포모를 느껴서 달려드는 사람이 많아야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꺾여버린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OLED, 바이오, 그다음에 일부 다른 섹터들까지 이제 돈이 갈 수 있는 여지가 나오면서 2차 전지에서 굳이 2차 전지에서만 있어야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런 부분에서 기대 심리가 조금씩 꺾인 상황. 이게 가장 큰 악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가 이제는 좀 하락세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락세라기보다는요. 우리가 북한산 올라갈 때 보면 북한산이 약 800m 정도 하는데 올라갈 때 계속 직진만 하진 않아요.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하거든요. 왜 내려오느냐? 올라가려고. 근데 인완산 정도 낮은 산은 계속 직진만 하면 꼭대기까지 갑니다. 즉 모든 기업이 기업이 성장해서 가치가 올라간다고 당연히 올라가죠. 하지만 올라가고 이 중간중간에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유는 기대 심리가 꺾이고, 그럼 기대 심리는 왜 꺾이느냐? 매크로 환경, 거시경제 환경, 가령 부채 한도 문제로 증시가 흔들린다 그럼 같이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같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부채 한도 문제 해결돼서 다시 증시가 상승한대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그게 2차 전지로 갈 거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새로운 섹터가 나와서 이게 더 핫하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돈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려있는 사람만 있잖아요. 물려있는 사람만 있는 데서
누가 주가를 올리겠습니까?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감안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보고요. 심리적으로 보면 이제는 좀 조심해야 돼. 이제는 악재가 나왔어라고 얘기할 때 마치 종교처럼 몰려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그 끝물일 때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과거에 위메이드도 그랬고요. 전에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고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돈이 없지 종목이 없습니까? 전기차만 상승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지금 워런 버핏조차도 지난 주말에 미국 경제 침체 위험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워런 버핏도 주식을 많이 팔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재고의 문제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초기에는 가장 먼저 사람들이 뭘 줄이냐, 비싼 그 제품들을 사지 않습니다. 특히 자동차 사면 대출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그런 것부터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게 다우 운송지수, 그다음에 이제 상업용 비클이라고 해서 상업용 그 차량들, 기업들이 상업용 차량들을 얼마나 구입하는지 이런 걸 보면 이미 다 꺾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당연히 전기차 보조금도 축소될 여지가 있고,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보조금이 축소되지 않는다고 해도 내연기관차보다 비싸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에 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줄죠. 그런 점도 감안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펀더멘털 매크로 차원에서 보면 경기 침체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이렇게 비싼 제품들이, 대표적인 게 자동차, 그다음에 주택 구매를 미룹니다. 전체적으로 과도한 밸류체인 조금씩 깎일 때도 됐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죠. 대표님께서 혹시 좀 특별히 2000년 외에 또 주목하고 계시는 유망한 산업이 따로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미 1차로 최근에 이제 로봇이나 이런 게 휩쓸고 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한국의 삼성이나 이제 배터리 공장, 현대차도 이제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했잖아요. 그 나라에 가서 공장을 짓습니다. 그런데 생산 원가를 한국처럼 싸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인건비 자체가 다르고 사회복지 비용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자, 그동안은 중국에서 싼 인건비로 해외에서 판매했는데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직접 와서 지어라 했어요. 지어라 했는데 보니까 미국에 일단 줘야죠. 보조금을 주니까. 그런데 보조금도 지을 때 얘기고, 다 지은 다음에 물건 니네가 알아서 팔아야죠. 그때는 보조금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럼 결국 생산 원가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렇다고 우리 제3세계,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해외 근로자를 데리고 미국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없다면 결국은 오토메이션, 생산 자동화밖에 없어요. 생산 자동화에는 로봇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로봇이 삼성전자 테일러 오스틴 시에 있는 공장에 로봇이 필요하니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직접 지분 투자해서 가니까 그렇게 한 2조, 시총 2조까지 올라와 버리고 그랬죠. 근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스마트 팩토리죠. 왜? 로봇만 필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즉 모든 과정을 로봇하고 제대로 그 물류나 이런 게 이어질 수 있도록 자동화로 가지 않으면 단가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원가가 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오토메이션과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이것들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일단 미국 공장 막 짓고 있잖아요. 현대차도 치면 결국 누군가 또 스마트 팩토리가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종목. 그렇게 되면 또 최근에 미국의 인건비 계속 올라가니까 미국 기업 자체도 스마트 팩토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스마트 팩토리는 근데 아직까지 로봇만큼 특정 이제 성장 섹터라고는 아직 부각이 안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저는 분명 이런 공급망 재편의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결국에는 인건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필연적으로 가야 하는 또 차후에 유망한 성장 산업이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도 지금 리쇼링이라 해서 다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왜 밖으로 나갔습니까? 시장도 있죠. 하지만 또
원가 절감이거든요. 예.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도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인건비를 감당 못 하거든요. 결국은 생산 자동화밖에 없어요. 그게 오토메이션이거든요. 그러면 생산 자동화와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 오토메이션, 생산을 최대한 자동화하자, 사람들을 없애자고요. 오토메이션. 그걸 실어서 올라야 되는데 딸라야 되잖아요. 오토모티브예요. 양대 산맥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오토메이션과 오토모티브라고 볼 수 있고, 오토메이션은 이게 뭐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첫째는 모션 컨트롤. 그러니까 우리가 CPU라고 하죠. 예. CPU처럼 모션 컨트롤. 이 오토메이션 기계를 다루는 핵심 장비 이게 모션 컨트롤이고, 두 번째는 센서, 눈이 달려 있어야죠. 네, 로봇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리고 센서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CPU와 센서를 다루면 뭐 합니까? 머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I가 필요한 거죠. AI는 소프트웨어이고, 이 모션 컨트롤과 이 센서는 하드웨어적인 기능이에요. 여기에 AI를 붙이는 거죠.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모션 컨트롤과 센서, AI의 강국이 어딥니까? 그래서 센서는 일본이 가장 앞서 있고, 모션 컨트롤의 소프트웨어는 미국, 모션 컨트롤의 주요 부품들은 다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때리면서 미국으로 데려가니까 미국이 가장 강점이 있는 이 오토메이션, 오토모티브는 또 어디가 강점입니까? 일본하고 미국이에요. 자기네들이 중국을 때리면서 다 데려오고 하고 있어서 미국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산업 자체도 미국이 원하는 산업에 부응이 되는 거죠. 한국은 지금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한국에서는 이 최근에 이제 이 오토모티브, 이제 오토모티브는 자동차, 일종의 전장,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필요한 전장이고, 오토메이션은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한 완전히 산업 자동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나마 여기에 걸쳐 있는 기업이 오토모티브와 오토메이션에 같이 걸쳐 있는 기업이 LS 그룹입니다. LS 옛날에 GS 산전에서 나온 LS라고요. LS 그룹 주가를 보세요. 왜 그렇게 계속 강하게 올라가는지. 여기 양쪽에 다 걸쳐 있어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이나 HD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나 현대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고, 삼성은 이제 뒤늦게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하지만 이 로봇이 늦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LS나 이쪽 두산 현대가 로봇이 더 강해요. 그래서 오히려 오토모티브와 이 오토메이션의 두 개가 같이 있는 LS 그룹을 주목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오히려 되게 최근에 이 미국의 의도적일 수 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데 이건 의도적이라고 보거든요. 일본 애들도 너무 좋아. 일본 주가를 보세요. 일본에 지금 91년 38,900 니케이 지수 떨어진 이후에 그게 7,200 같은 게 지금 3만 포인트 다 눈앞에 와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내내 일본 증시가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워런 버핏이 왜 가가지고 뜬금없이 그 사람이 뜬금없이 가서 일본 좋아해서 주식 살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세계 경제 지형, 기술 지형, 산업 지형을 저는 보고 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에서도 오토모티브와 오토메이션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는데, 특히 오토메이션 말씀하신 거죠. 스마트 팩토리 그 일부니까 거기에 이 지형이 되게 빨라질 것이고 발전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당장에 최저임금 얘기 나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노동인력이 줄고 있고, 그럼 다시 오토메이션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투자 성향 자체가 네. 비교적 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나요? 한국에서는 장기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장기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장기 투자하려면 첫 번째로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있어야 돼요. 주주 친화적이라는 게 뭐냐면 기업 분할이나 뭐 이런 뭐 분할 이런 거 함부로 안 하고, 그다음에 이익에 대해서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리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잘 된다 그러면 아들한테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주주 친화적인 회사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테마 중심으로 빠르게 움직여, 빠르게 부풀렸다 빠르게 터져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발표돼서 좋다 그러면 차근차근 해서 오랫동안 오르는데,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만큼 5년 동안 오르고 한 달에 올라요. 그럼 다시 원위치거든요. 문제는 이게 다시 가는 동력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는 이 배당 문제, 그 다음에 이 대주주 친화적인 이 정책,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그 다음에 테마성으로 빠르게 다니는 이 어떻게 보면 세력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참 한국에서는 장기 투자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네. 대신 이제 장기 투자 하신다 그러면 그럼 배당 문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연기금 이 기관 투자들이 대부분 대주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를 열어서 옛날에 스티브 잡스 쫓아내듯이 배당 성장률이 약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오너도 쫓아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작은 오너라도 쫓아낸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 해요. 차라리 미국에서 그런 성장주를 골라서 투자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당장 애플 900억 달러 자사주 초과한대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 하잖아요. 한국 삼성전자 자사주 초과한다는 얘기 못 들어봤고 그렇게 돈 많이 버는 네이버 같은 경우 주주 배당 정책이 뭐가 있는지 쥐꾸리만큼 하거든요. 안 돼요, 사실. 그럼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건가에 대한 좀 팁을 공유해 준다면? 한국 증시는 상상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는 어떤 뉴스가 나온 다음에 뉴스를 해석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맨날 당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빠르고 수익률 높을 수도 있어요. 미국처럼 오래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테마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런 테마는 어떻게 발생하냐? 생각해 보세요. 상상력에서 나와요. 상상력.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주식 투자가 되게 어려워요. 빠르게 훈련돼요. 그래서 카더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당하는 거거든요. 카더라는. 그래서 뉴스를 보고 이 뉴스가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칠지 해석하는 자신이 통찰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미소 유튜브에 멤버십에 오면 이런 실시간 뉴스를 텔레그램에서 왜냐면 영상 찍으면 다음날 늦잖아요. 한국은 그렇게 늦어서는 답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이 텔레그램에서 그걸 이런 뉴스가 나왔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막 흩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사실 모든 창조는 모방에서 나오잖아요. 창조한다는 얘기는 딱 하나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공부한 지식에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뉴스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다가 맞네 라는 게 몇 번씩 되면 자신이 생각하는 능력이 키워집니다. 근데 막연하게 뉴스만 찾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올여름에 폭염, 이 뉴스만 나왔지. 폭염이 오니까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드라이아이스 생산하는 회사 주목. 이런 뉴스 없습니다. 이런 뉴스는 언제 나오느냐? 태경케미칼이 다 오른 다음에 나옵니다. 태경케미칼 주목. 왜? 이미 그때는 올랐을 때예요. 그런 뉴스 하면서 나오죠. 그렇죠. 그런 뉴스 여러분이 또 보고 따라가시죠. 저는 그때 파는 거죠. 어서 오십시오. 저는 팔고 여러분은 사고. 그러니까 맨날 손해보는 거죠. 뉴스는 항상 시세가 나온 것을 올랐다 하고 방송할 뿐이지 미리 나중에 오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승미소 유튜브 네.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 임영로 대표님 모시고 또 다양한 인사이트 감사히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되세요.